자, 지난 시간에는 이 정보 이론, 그리고 정보의 의미, 그리고 이러한 자극을 정보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각 표시기에 대해서 다루었고, 표시기는 시각과 청각, 그리고 후각, 촉각에 대한 걸 배우고, 이때 우리가 지각을 한다고 할 때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원 이론과 그리고 이 단일 차원, 복수 차원의 판단을 배우고, 자, 이런 차원에 관한 것은 바로 코딩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코딩을 하는 방법, 코딩의 원리 이런 것들에서 다뤘지.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이렇게 지각한 내용을 갖고 우리는 어떠한 정보 처리 과정을 거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배워보기로 하자. 자, 우리가 정보 이론에서 결국 정보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 인지 심리 쪽에서 이것을 다뤘지만, 사실은 이 정보 처리하면 우리가 컴퓨터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 컴퓨터가 결국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바로 이런 자극을 받아들이고 이걸 처리하는 것,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 용량의 한계라든지, 그리고 단순 이러한 계산 이라는 것들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컴퓨터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이런 대뇌 혹은 손에서 처리하는 이런 정보 처리를 좀 더 보완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이런 정보 처리를 결국 우리가 컴퓨터를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정보 처리하는 과정을 모델링을 시켜보면, 이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이것도 결국 우리가 이런 표시기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정보를 받아들인 것을 다시 정보 처리를 해서 이것을 제대로 기계를 제어하기 위해선 이 조작기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위한 결국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분할을 통해서 문제에 좀 더 쉽게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모델링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어쨌든 결국 이 모델이 결국은 이것이 맞냐 혹은 틀리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걸 갖고 우리가 얼마만큼 유용하게 활용을 해서 문제에 접근을 하고 해결을 하느냐 하는데 좀 더 모델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었으면 해. 그래도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컴퓨터의 입출력 그리고 정보 처리하는 모델을 생각하면 쉽게 연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보면 결국 이 정보 처리 모델은 크게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졌을 때,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자극이 주어지면 이것은 정보 형태로 우리가 만드는데, 정보는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것을 지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결국 이 정보 처리 모델은 받아들인 자극을 우리가 이쪽에 이런 쪽으로 넘어가죠. 자극을 정보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지. 뭘 위해서? 우리가 명확한 처리, 일을 하기 위해서 불확실성을 없애는 과정이 바로 이런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정보를 토대로 해서, 정보를 토대로 할 때 바로 자극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을 우리 갖고 있는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을 갖고 지각을 하고, 그것을 기억 속에 넣기도 하고, 혹은 다시 넣어놓기도 하고, 혹은 그것을 단기 기억 속에 있는 걸 꺼내든지, 혹은 장기 기억 속에 있는 걸 꺼내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일이나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지. 의사결정을 하면 어떻게? 바로 그것을 우리가 구두로 하든 혹은 손발을 움직여서 하든 그것을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지. 자, 이것을 좀 더 모델링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모델화 시킬 수가 있어요.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어떻게? 바로 감각 정보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우리는 가정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극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으면 많은 것들이 이 빛의 파장으로서 우리에게 전달이 돼서 이 각막에 비춰지고, 이것이 결국 시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되면
이 구심성 신경을 통해서 어디 뇌 이것이 시각내에 전달이 되겠지. 그럼 거기서 우리가 지각을 하게 되는데, 지각을 할 때는 결국 여기에 이제 선택적 주의를 한다든지 뭐 응시주의를 한다든지 다시 주의에 대해선 다시 배우게 되는데, 이게 주의의 자원 혹은 주의 리소스 이런 걸 갖고 결국 하기도 하고, 혹은 그러한 것들이 이 장기 기억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기도 하고, 혹은 이러한 것들이 주의를 통해서 여기 작업 영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 사실 우리 뇌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장 잘 알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지. 그래서 요즘 뇌과학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우리 뇌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그냥 계략적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워킹 메모리가 있고, 워킹 메모리에서 그것을 다시 장기 기억 속에 있는 걸 꺼낸다든지 하고 주고받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다시 지각을 일으키는 이런 형태가 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지각을 통해서 발생한 걸 갖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때 의사결정을 할 때도 워킹 메모리 혹은 장기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다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이 행동으로 옮기는 반응을 하게 되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반응의 혈대, 이것은 결국 정보의 출력이라는 형태로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자극이 입력이 되는 것이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할머니 집이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깜깜한 밤중에 으슥한 곳을 가는데 허연 것이 보였다 하게 되면, 그 허연 것이 예를 들면 지금 그런 게 구경하기도 쉽지 않지만 고목나무가 썩은 것이라든지 뭔가 허연 게 보였다 그러면, 그것을 고목나무가 그것이 바로 허옇게 비춰지는 것들이 쇼텀 센스, 여기 감각 저장하는 것에 가게 되고. 자, 그래서 봤더니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어지면 이것이 지각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자, 우리가 TV를 본다든지 옛날 이런 데 보면 여름에 특히 더울 때는 유령 이야기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내 기억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유령이 있어. 근데 이 단기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것들, 단기 기억 속에 들어가는 건 바로 요 쇼텀 센서리 스토어에서 지나가는 게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7 플러스 마이너스 2 청크에 관한 것들 이런 거 들어가는데, 그때 잠깐 본 게 허연 거고 오밤중에 달빛이 어두름할 때 허연 게 보이면 저 유령 아닌가 하면, 여기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바로 저건 유령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자, 그러면 도망을 가야 되겠다 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바로 여기에 실행을 하도록 반응을 하게 시키게 되지. 어떻게? 원심성 신경을 통해서 걸음하다 살려라 하고 도망을 뛰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발 쪽으로 발에 있는 근육들을 총동원해라 하는 이것이 내려가면 결국 여기서는 도망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되는 것이지, 반응으로서. 자, 이런 것들이 다시 피드백이 되는데, 아직도 내 걸음걸이는 멀어지지가 않고 아직도 허연한 게 아직 보이고 뒤따르는 것 같고, 그러면 다시 여기서 계속 이 피드백된 자료를 갖고 정보 처리를 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러한 정보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자, 지각을 할 때는 바로 주어진 자극 그리고 수행하는 과업에 따라서 여러 수준의 지각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이때 무슨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검출이라는 것을 거쳐야 되겠지. 이 검출이 있어야만 지각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이 절대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결국 이 자극 차원이 어떠냐 하는 것에 따라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자극 차원은 지난 시간에 코딩이라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웠고, 그래서 단순한 형태의 검출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자, 여기서 이것을 검출이 이루어지면 바로 확인과 인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 그래서 이런 것은 내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타겟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좀 더 복잡한 과정,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확인이나 인식은 바로 요 워킹 메모리와 롱텀 메모리 속에서
바로 주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야. 따라서 이것이 상당히 복잡해진다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신호를 검출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자극. 여기서 자극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신호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검출이 돼서 여기에 저장이 되게끔 돼 있지, 감각등. 그러면 이 검출을 할 때, 그럼 스토어에 저장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검출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검출을 해야만이 바로 우리가 지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자극으로진 신호를 검출하는 데 있어서 신호 검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약자로 SDT라 한다는 것을 잘 알아두도록. 그래서 신호 검출은 결국 신호를 방해하는 것은 바로 노이즈라고 할 수가 있어. 노이즈는 바로 외부에 있는 것과 내부에 있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이 외부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경계의 바깥에 있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보려고 하는데 혹은 자극을 보려고 하는데 자극은 시각 정보에서는 빛의 파장이지 빛의 파장을 방해하는 것들은 많이 있지. 조명도 될 수 있고 글레어라고 그래서 빛에 반사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혹은 소리라고 한다면 신호인 소리.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 내용을 듣는 거 외에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듣고 있다면 바깥에 지금 낮이라면 자동차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등 창을 통해서 들리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도 노이즈에 속하지. 이게 외부에 있는 노이즈고 내부에 있는 노이즈. 이것은 바로 우리 사람을 경계로 해서 그 안쪽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시각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시력이 많이 나빠졌어. 혹은 내가 많이 피곤해.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시신경을 통해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혹은 내 망막에 미쳐지는 각막을 통해서 망막에 비춰질 때 거기서도 내부에서 간섭이 일어나. 혹은 내가 근육의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이 포커스를 잘 못 맞춘다든지 눈에 있는 게. 그래서 흐릿해질 수 있고 왜? 우리가 한참 오래 보다 보면 시력이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지. 시력이라는 것은 내가 24시간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니까. 혹은 너무 눈이 침침해진다든지 하는 것도 내부에 있는 신호 검출을 간섭하는 일종의 노이즈라고 할 수가 있지. 혹은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빛과 관련된 것 외에도 예를 들어 정신적으로도 내가 뭘 하다가 갑자기 내가 내부라는 걸 보고 내부에서 혹시 내부 하니까 내부자가 생각나는 영화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신적으로도 간섭이 되는. 그러니까 어차피 신호 검출을 간섭하는 것들은 전부 노이즈라고 보는 것이야. 근데 신호 검출할 때 보수적인 것과 모험적이 있어.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잠시 후에 설명을 하지만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좀 더 명확하게 이것은 신호가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할 때 좀 더 그것이 여유 있게 보는 것이. 예를 들어서 소리가 뭔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 소리가 있다 없다 혹은 다른 노이즈에 겹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거로 들린다. 혹은 다른 것으로 들리지 않고 내 이름을 부른다라고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른다라고 생각해서 저것은 내 이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 잘 안 들리는 것을 들리는 것을 하려면 모험적이고 잘 안 들리고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좀 더 명확해지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보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 거기에 이제 감도라는 것이 있고 또 그 응답하는 데서 이 치우침, 이 바이아스를 여기서는 치우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 신호 검출 이론에는 바로 노이즈와 그것이 검출하는 데서 보수적이냐 모험적이냐 혹은 감도란 무엇인지 응답 치우침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데 이것은 다시 그래프를 갖고 설명을 하도록 하지. 그래서 우선 보면 역시 신호와 노이즈가 전부 정기분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표준편차가 같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쪽에 있는 정기분포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노이즈만의 분포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에 있는 것은 바로 신호와 노이즈가 합쳐져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혹은 노이즈를 생각하지 복잡하니까, 자, 이 신호의 정기 분포가 이거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여기서, 여기 있는 것,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신호가 없다고 바로 판단하는 것. 검출을 했으면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신호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과 신호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그래서, 자, 이쪽에서 신호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것은 신호의 정기 분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있다고 했으니까 이건 일종의 히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것이라,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것을. 맞다고 답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런데, 자, 요 정기분포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신호가 없다고 한 거니까 이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자, 여기서 이쪽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자, 요만큼이 바로 미스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여기를 넘어선 이쪽은 신호가 없는 것을 없다고 했으니까, 제대로 된 일종의 기각, 그러니까 정기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하여튼, 제대로 없다고 판단한 것이 되지, 이것도. 이것도 정이지만, 이건 제대로 히트라고 하는 것, 있는 것을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없는 것을 없다고 해서 제대로 기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쪽은 신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 선을 넘어가서 이건 있다고 판단한 거니까, 이것은 잘못된 경보, 혹은 일종의 오답이 되는 것이라. 미스지만 이것은 없는 것이 있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신호가 있다고 검출했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경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때 이것은 정보가 있는 것의 평균이 되겠지. 이것은 정기 분포니까 정보가 없는 것의 평균. 그래서 요 간격이 바로 그것은 민감도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감도 혹은 민감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응답 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 요 A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지. 요거 A라고 하는 것은 신호가 있음에도 없다고 하는 것과 없는데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요것이 바로 A로 B로 나는 이것이 응답 치우침 혹은 응답 편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혹은 응답 편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바로 이 응답 편향은 이것이 이쪽으로 전기분포가 와서 이렇게 되면 결국 여기 미스도 없고 그다음에 양쪽으로 다 맞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요 각과 요기와, 그러니까 응답 편향은 바로 O 경보를 하는 것과 요 맞다고 하는 요 부분까지, 여기가 만나는 요 B를 A로 나눈 것이 바로 응답 편향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민감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보수적이냐 혹은 모험적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보수적으로 신호를 검출할 때 보수적으로 하느냐 모험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응답 판별 기준에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하는 것은 그게 신호 관철 가망성하고 거기 결과에 연관되는 대가와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응답 판별 기준이 보수적이 되느냐 모험적이 되느냐 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자, 기억은 바로 아까
감각 저장이 있었고, 이 감각 저장은 시각 같은 경우에는 상으로서 저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청각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반향 저장, 소리 반향으로서 감각의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의를 통해서 이제 작업 기억 속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롱텀 기억으로 가는, 그러니까 장기 기억으로 가는 어떤 장기 기억으로 가는 어떤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기억은 시각에 의해서, 시각 같은 경우가 있고, 작업 기억 속에서는, 자, 그래서 보통 또 소리 같은 경우에는 표음으로써 이것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어떤 일종의 시멘틱 의미를 이루는 가장 짧은 의미소라고 하는데, 그러한 형태로서 작업 기억 속에서 이것들이 저장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장기 기억 속에 들어가는데, 장기 기억 속에 넣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많이 해보는 것처럼 리허설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걸 집어넣게 되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나 숫자를 외우고자 한다면 계속 쓰면서 반복해서 쓰고 그것을 되뇌이면서 하는 걸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훈련 같은 거, 자전거를 배운다든지 수영을 배울 때 계속 반복적으로 해가면서 그것을 장기 기억 속에 넣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좀 다뤘지만 바로 이 작업 기억 속의 용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연습을 통해서 장기 기억 속에 집어넣기도 하지만, 작업 기억 속에 들어가는 것은 7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이것을 청크 정보화 혹은 해서 7 플러스 청크 정보하면 7 플러스 마이너스 2 청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청크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형태로 되면 하나하나 음소로 이것을 하게 되면 사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이것을 작업 기억 속에 집어넣는 게 쉽지가 않지. 왜? 7 플러스 마이너스인 9를 넘어가게 되니까. 혹은 7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5에서 9까지인데 이것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에 작업 기억 속에 집어넣기는 쉽지가 않지. 그런데 이것을 MJ나 오사, BBQ 하면 3개의 청크가 되는 것이지. 청크는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의미가 있는 덩어리로서 만들면 결국 3청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3개니까 결국 5개보다 적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사람은 쉽게 이것을 작업 기억 속에 저장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근데 작업 기억 속에 들어간 것들은 결국 이런 연습 혹은 리허설을 통하지 않으면 장기 기억 속엔 들어가지 않고 이제 쉽게 잊어버리게 되지. 여러분들이 들은 것 중에 한 70%는 리허설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나서 1시간 정도가 지나면 다 휘발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70%가 날아가게 되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선 그래서 복습을 통해서 연습, 리허설이 돼서 바로 장기 기억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장기 기억 속에 집어넣을 때는 지난 시간에도 코드를 배웠지만 일종의 의미의 코드화를 통해서 장기 기억 속에 집어넣기가 쉬워지고, 또 기존에 갖고 있는 기억하고 연관 지음으로 해서 더 집어넣기가 쉽지. 그리고 이것을 조직화함으로 해서 훨씬 더 장기 기억 속에 넣기가 좋아진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기억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정보를 조직하는 방법으로서 많이 나와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람은 항상 최적의 좋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사람만큼 편향된 것은 없다 그러지. 그래서 과거의 기억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편견을 갖게 되지. 그래서 사람들은 결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왜 합리적이지 못하고 결국 최적의 좋은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결국 일종의 초기 정보의 비중을 많이 둔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사
시험 혹은 취업 이런 걸 할 때, 면접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뭐 처음에 들어설 때의 뭐 복장이나 행동 이런 것들, 혹은 첫 번째 대답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도록 보수적이고, 그리고 최종량의 정보 처출을 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어느 쪽이냐면 사람이라는 건 결국 태어나면서부터 이 자연환경을 비롯한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많은 정보가 넘치다 보니까 이것을 확신이나 혹은 정확하지 못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많은 정보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자 하면서 흡수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많은 정보를 탐색해버린다는 것. 그리고 갖고 있는 정보의 신뢰성을 우리는 동등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또 중요한 것은 몇 가지 이상의 가설을 동시에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따라서 몇 가지 주요 속성에만 초점을 맞춰. 예를 들면 뭐 스포츠 같은 경우를 하더라도 뭐 징크스가 있다든지 뭐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 결국 몇 가지 주요 속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지. 또 의외로 긍정적 결과가 얻어질 것으로 믿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괜찮겠지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든지 하는 것. 그리고 잠재적 손실을 보다 큰 결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자, 주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우리가 선택적 주의를 한다 그랬지. 이거 선택주의라고 해. 그래서 흔히 뭐 이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뭐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뭐 모임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면서도 그 사람과 대화를, 왜?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대화를 놔두면서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노이즈, 신호가 아닌 노이즈.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검출하기 위해서 받는 시그널은 바로 내 대화 상대의 목소리지. 그렇지만 대화 상대의 목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노이즈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는 여기서 선택적 주의를 통해서 이 시그널을 검출하게 되는 것이지. 이 검출할 또 응시주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응시주의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뭐 사랑하는 숙모 제인의 뭐 효과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해도 한참 열심히 공부에 집중을 하고 있어.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부르면 여기 주의를 집중하고 있음에도 다시 거기에 응답을 하게 될 수 있는. 또 하나는 이제 분할주의가 있어. 그래서 이것은 단일자원과 그리고 복수자원의 이론이 있는데, 결국 예를 들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정보 처리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처리, 대뇌 정보 처리는 특히 브라운에 의하면 단일 자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일 자원의 그것도 용량이 정해져 있는. 그래서 이 x축과 y축, 이것은 우리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이 한계를 넘어선 정보를 처리하려고 하면 결국 이것은 어떻게 돼? 결국 이것은 오류나 에러로 나타나게 되네. 왜? 정보 처리 용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자,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복수의 자원을 갖고 있다는 이론도 있어서, 결국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자원이 이런 단일 자원이 아니고, 이렇게 뭐 크기가 어떤지 몰라도 여러 개의 자원을 갖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부과되는 자원이 큰 것이 오더라도 이런 것을 나눠서 것이 처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분할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 이 지속주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감시를 한다든지, 모니터를 통해서 감시를 한다든지, 뭐
뭐 군대 갔다 온 친구들 하는 것처럼 뭐 보초 경계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지속주의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주의를 하는 데는 어떤 네 가지 주의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도록. 이것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이 검출할 수 있는 확률을 y축에 놓고 이것을 시간, 이 일을 수행하는 시간을 여기서 분으로 나타내는데 이 시간에 따라서 보면 결국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우리 이 비질런스가 증가를 해서 점점 우리가 여기 주의를 하는 능력에서 검출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돼서 이것이 한 32분 혹은 35분이나 40분이 되면 이때서부터 일정해진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우리 수업 시간은 되도록 한 40분 전후에서 끝나는 거죠. 왜? 어차피 그것이 강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 검출하고 정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좋은 것은 한 15분 단위로 끊어서 잠깐 짧게 끊어서 하면 다시 여기서 휴식을 간다면 여기서 다시 주의가 환기되어서 이런 식으로 주의력이 다시 또 높아졌다가 내려갈 수가 있겠지.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자, 아까 얘기했던 단일 자원 이론 혹은 복수 자원 이론 등이 있는데, 이건 단일 미분 정보원을 갖고 있고, 이것은 모든 정치적 관계에서 공유되는 자원이라는 것. 이것이 단일 자원 이론이고, 그래서 결국 이 단일 자원에 한계가 있다는. 그래서 복수 자원 이론은 몇 가지 독립된 자원의 복수의 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이런 정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통해서 그것을 검출을 하고 그것이 지각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자, 그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혹은 이런 전체적인 정보 처리와 또 인지 과정을 통해서 정보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나이와 관련돼서는 결국 연령의 증가,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 그러지. 예,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점점 수행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작업 기억을 교란시키는 것이 점점 더 증가하게 돼. 그래서 잠깐 금방 들은 것은 잘 기억을 못해. 그리고 장기 기억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양립성에 대해서 배웠지? 거기에 지난 시간은 그 처음에 배웠던 세 가지에 더해서 양식의 양립성까지 배웠는데, 이게 비양립성을 띠고 있는 것은 좀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아. 물론 양립성을 띠고 있으면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것을 비양립성을 띠고 있을 때는 이것을 정보 처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것을 코딩을 통해서 기억 속에 집어넣거나 하는데, 그것들이 지각적 코드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 새로운 것들을 다시 새로운 이 기억 영역에 집어넣는 것이 쉽지가 않아. 그건 뭐 나이를 들어가면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지. 결국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국 나이가 든 사람들 혹은 중고령자를 위한 작업 설계 혹은 지금 다루고 있는 표시기에서 정보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혹은 하는 것들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처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정보의 제공 혹은 정보의 표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각이 되었던 청각이 되었던 혹은 촉각이 되었던 여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 자, 이런 정보 처리 과정은 바로 정신적 작업부와 형태로 사람에게 부과된다고 할 수가 있지. 정신적 작업부와의 반대가 되는 것은 바로 육체적 작업부하지. 육체적 작업부는 바로
우리가 근육 혹은 근골격계를 이용해서 하는 일들 혹은 여기에 부과되는 것, 이것을 육체적 작업부하라고 할 수 있어요. 정신적 작업부하는 바로 손발 이런 근육은 움직이지 않지만 바로 우리가 보고 지금까지 한 것처럼 시각이 되었던 청각이 되었던 촉각이 되었던 그러한 것들이 우리 정신적으로만 처리하게 되는 것들, 이것들을 정신적 작업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정신적 작업부하가 되겠지. 그래서 정신적 작업부하 이러한 것들은 결국 왜 우리가 하는 적정한 정신적 작업 부하가 되도록 설계를 해야 되겠지. 왜?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정보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결국은 어떻게? 그것은 휴먼 에러를 유발하게 되겠지. 조금 전에 그래서 배웠던 단일 자원이론, 복수 자원이라는 이론이 있는 것이 거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일 자원 이론에서는 TCC라 해서 총량이 있고 토탈 캐파시티가 있고 이것이 단일 채널이라고 할 때 이것을 요 TCC라고 하는 한계, 용량 한계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넘어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작업부하가 여기까지 한계고 이것을 넘어선 것은 결국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에러가로 되어서 과부하가 되면 에러가 발생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측정할 때는 적정한 작업부를 주기 위해선 자, 이 프라이머리 타스크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것. 혹은 이것은 이제 세컨더리 타스크 메이저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작업부를 측정을 하게 돼. 예를 들어서 기본 태스크로서 전혀 다른 형태의 일을 여기에 수행을 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게임 같은 걸 하듯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트래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과를 하고, 자, 용량이 이 정도니까 요만큼 트래킹 작업, 마우스로 뭘 추적하게 한다는지 하면서, 자, 여기에 자, 이만큼을 세컨더리 타스크, 그러니까 부가 타스크로서 부가를 하는 것이, 그래갖고 뭐 덧셈, 연산, 뭐고 혹은 곱셈을 시킨다든지 하는 형태로 하면 이것이 용량을 넘어선 것은 어떻게 돼? 바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에러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 이만큼 에러가 발생된 만큼 결국은 그것을 뺀 것이 전체적인 작업 부하의 한계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때 부과하는 것은 또 다른 방법은 좀 생리학적인 측정을 하는 방법. 그래서 이때 잠시 후에 다시 보여주겠지만 생리적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정신적으로 힘든 작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게 되면 뭐 흔히 얘기하는 땀을 뻘뻘 흘리게 된다든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는 것이고, 이 생리적 반응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측정법에 대해 다시 나중에 배우게 되고, 또 주관적인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 이제 이렇게 부과를 한 다음에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가장 단순한 것은 얼마나 어려웠냐 하는 식으로 물어주면 사실 그건 쉽지가 않지. 그래서 이런 주관적 측정 방법으로 개발된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각각 이것을 수행하는,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직접 주관적인 반응을 물어보는 것이 있다는 것. 자, 이것이 생리적 측정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 동공의 크기 같은 것. 그래서 동공은 빛의 양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은 자율적으로 조절이 되게끔 돼 있죠. 그래서 내가 눈을 크게 떠야지 하는 것은 그냥 눈만 크게 들 뿐이지 사실 동공의 크기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 근데 이 동공은 뭐야? 바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지.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자, 그 사람이 쓰러져 있어 정신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눈을 싹 뜨게 한 다음에 뭐 후레쉬 같은 거로 이렇게 비춰본다는 점. 그래서 그 사람이 제대로 의식이 있고 살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지금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빛을 투과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눈동자가 작아지게 되지. 그래서 동공의 크기가 변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처럼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죽은 척 해야지 그런다고 눈을 감고 있다 그래갖고 안 되는 게 뭐냐면 눈을 딱 뜨게 한 다음에 빛을 비추면은 이것이 동공이 움직이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거구나, 의식이 있는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야? 바로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우리 의지로는 안 돼.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 것은 우리 이 내장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특히 우리 그러니까 생존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이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는 것. 뭐 심장의 박동수라든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소화를 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좀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고 있지.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손에 쪽에 있는 연수에 있는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의지로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의지로 되는 것들은 뭐야? 바로 수의근과 같은 거. 내장근은 대부분 자율신경계에 속하고 수의근은 바로 우리가 의지를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것들. 내가 팔을 저쪽으로 뻗어야지 혹은 다리를 올려야지 하는 것들 해서 움직이는 것들은 바로 수의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공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 의지 관계없이 자율신경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이와 같이 어려운 거 그냥 보통 정도 아주 쉬운 거 이런 식으로 과제를 부과하게 되면 이 동공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몇 번째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점점 어려운 뭐 곱셈이라든지 승수를 올리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것이 쉬운 것과 어려운 것, 그러니까 중간 것, 어려운 것이지만 전부 초기에 비해서 혹은 다른 좀 더 쉬운 거에 비해서 어떻게 좀 더 이 동공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돼? 0에서부터 커지니까 점점 커지는 것을 보지.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을 하면 어떻게 돼? 눈이 동그래진다고 하는 게 바로 눈이 동그래진다는 게 바로 이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정신적인 부하 이런 것들이 커지고 그러면 이와 같이 긴장을 하게 돼요. 긴장을 하면 바로 이와 같이 동공의 반응이 커진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신적 작업 부하를 측정하는 한 방법으로서 부하의 양을 혹은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 이벤트를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 하는 것. 이벤트와 관련돼서 우리의 뭐 뇌 활동을 알 수 있는 것은 보통 이제 뇌파인데, 뇌파는 나중에 다시 또 여러분들 알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파, 베타, 감마, 그다음에 시타파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알파, 베타, 시타, 델타 네 가지를 하는구나. 보통 네 가지. 그래서 알파파 같은 경우에는 7에서 13Hz 정도인데 그것이 파장으로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건 이 볼트 압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그래서 보통 보면 뇌파 같은 경우 우리 큰 두개골에 휩싸여 있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뇌세포는 엄청나게 우리가 1조 개 정도 있다 그러는데 많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할 때 미약한 전류를 내보내게 되지. 그래서 보통 마이크로볼트 단위의 파장이고,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근육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이제 전압으로 치면 미리볼트. 그래서 심장박동이나 근육이 움직이거나 할 때는 미리볼트 단위로 오는데,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서 우리가 폴리그라프라고 하는 생리 신호를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때 나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뇌의 움직임을 뇌가 활동할 때 나오는 것을 이제 파형으로서 분류해주는 게 바로 뇌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주의를 집중하고 뭔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주의를 집중하고 뇌 활동이 그러면 상당히 많아지겠지. 그러면 이제 13Hz 이상의 그것은 베타파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약간 조는 상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타파가 나오고, 그다음 4Hz에서 7Hz 정도. 델타파는 1Hz에서 4Hz 사이에
여러분들이 이제 푹 잠에 들었을 때 나오는 파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숫자만 세기만 하고 좀 더 쉬운 것, 그리고 좀 더 어려운 작업을 이제 점선 파형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보면 시간, 여기서 미리세크, 그러니까 1000분의 1초로 나타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뇌파는 많은 변동, 뇌가 우리가 활동을 할 때 많은 뇌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뇌파 중에서 그것을 오랜 시간 하게 되면 혹은 다른 것들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뭐 이렇게 1000분의 1초 사이에서 그때그때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그때 어떻게 변하는지 순간적으로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벤트와 관련해서 뇌 활동 정도를 뇌파로 혹은 뇌전도를 통해서 나오는 뇌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보면 이게 10 마이크로볼트의 단위가 이 정도인데 그때의 파형을 보여. 간단한 거 할 때는 어때요? 그렇게 높지가 않지. 그러면서 이제 쉬운 정도, 어려운 정도가 되면 그만큼 볼테이지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이런 걸 통해서도 이와 같이 정신적 작업 부하를 우리가 판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지금까지 우리가 정보 처리 과정 혹은 정보 처리 모델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런 정보 처리를 어떻게 요즘 기계한테 맡기지. 그래서 좀 우리가 AI 인공지능이라고 하지.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인데, 이런 것에 지금 뭐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사람처럼,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사람처럼 모든 것을 사람이 활동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익스퍼트, 전문가 시스템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바둑 고수를 이긴 알파고 같은 경우, 알파고도 일종의 바둑에만 특화된 전문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런 전문가 시스템은 결국 이 특정 분야에 한정해서 이런 것을 실행시켜가면서, 결국 이건 뭐야? 바로 인간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 영역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기계들이 결국은 인간이 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개발된 것들이지.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갖고 있는 능력, 그것을 보완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것들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인공지능 혹은 익스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정보 처리 활동을 바로 돕고 보완하고 확장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가장 또 많이 진척된 부분은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자연 언어라고 하는 것. 자연 언어는 뭐냐면 결국 자연 언어에 좀 대비되는 기계가 하는 머신랭귀지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기계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기계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지난 시간에 정보의 단위인 비트를 배웠지. 그래서 이 비트가 바이트가 되고 하는데, 결국 이 비트, 이 단위 정보를 다루는 것, 비트로서 정보를 취급하고 하고 처리하는 것, 이것을 바로 머신랭귀지, 기계어라고 그래. 그래서 이 기계어를 요즘 뭐 여러분들이 배우는 C라든지 뭐 다양한 기계어들, 이런 것들은 좀 더 사람이 알기 쉽게끔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이라 그러지, 일종의. 그래서 그 중에 많이 발달하는 것이 이제 자연언어 처리라고 해서, 자연언어 처리는 뭐냐? 결국 여러분들이 말로 하거나 혹은 문장으로 입력한 것을 다른 나라 외국어로 바꿔준다든지 번역해준다든지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인공지능에선 가장 많이 지금 발달해 되어 왔다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정보 처리 모델,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표시기에서의 정보의 제시하는 형태, 이러한 것들을 다루면서 결국 우리가 표시기를 어떤 식으로 설계해야 되는가 하는 기본적인 정보 표시 원리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정보 처리를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빠르게 하고 에러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의 코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주위에서 지금 이런 볼 수 있는 뭐 작은 기계를 비롯해서 뭐 혹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작은 가정이든 기계가 되었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 처리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 기계를 통해서 표시기는 무엇이고 거기서 제시되는 혹은 자극이나 정보로서 제공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보 처리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를 하고 실행을 하는지 하는 것들을 각자 한번 모델화 시켜보는 것도 좋은 복습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